AN UV 선프리. 물이 꽉 차 있어. 지금으로부터 1500만 년 전의 남아메리카. 공포세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괴물조류가 이 거대한 대륙을 호령하고 있었다. 공포새는 몸집에 비해 머리가 컸고 큰 머리는 훌륭한 사냥 무기가 돼줬다. 대륙 전체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조류가 차지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얼마 후 공포새는 11,000km를 이동한다. 북아메리카로 진출한 것이다. 그곳엔 사나운 늑대와 스밀로돈 같은 맹수가 살고 있었다. 공포새와 맹수들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쪽에서 온 새와 북쪽에 살고 있던 맹수들. 싸움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했던 포식자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은 공룡이었다. 공룡은 1억 5천만 년간 지구를 지배했지만 6,500만 년 전 갑작스런 멸종을 맞이하고 만다. 멸종의 원인은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이었던 걸로 보인다. 공룡이 사라지자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도 달라진다. 대다수 지역에서 공룡의 후계자가 된 건 포유류 맹수들이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의 상황은 달랐다. 당시까지 파나마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고 남아메리카는 물에 막혀 있었다. 이 고립된 대륙 안에서 진화는 독특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당시 남아메리카는 거대한 섬이었다. 초원과 숲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포유류는 유순한 초식동물뿐이었다. 그중엔 거대한 나무늘보, 온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덮인 글립토돈도 있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한 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새들이었다. 공포새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괴물새는 5,800만 년 동안 대륙을 지배했다. 공포새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녀석들은 모두 머리가 컸다. 큰 머리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녀석들은 먹잇감을 강타했을 것이다. 사냥감이 된 동물들은 곧바로 숨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공포새는 어떻게 이런 가공할 힘을 갖게 됐을까? 공포새가 어떤 동물이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화석을 찾아야 한다. 물론 면밀한 분석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포새는 여전히 수수께끼의 동물이다. 화석에 기록된 단편적 실마리들을 따라 학자들은 120여 년 전부터 공포새 연구를 시작했다. 때는 1887년. 아르헨티나의 고생물학자 플로렌티노 아메이노는 파타고니아에서 발굴된 한 화석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이빨이 없는 턱뼈의 조각이었다. 이를 통해 추정해본 두개골의 길이는 60cm 안팎이었고 아메히노는 턱뼈의 주인이 포유류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자 아메히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턱뼈의 주인이 포유류가 아닌 조류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4년이 더 걸렸다. 이 새로운 추정을 가능케 한 실마리는 화석 속에 숨어 있었다. 고생물학자인 루이스 치아페 박사는 세계적인 공포새 전문가다. 그의 연구실은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 조류와 포유류, 파충류의 뼈를 각각 구분하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류의 뼈는 공통적으로 가운데가 비어서 얇은 원통형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파충류나 포유류의 뼈는 원통 모양이 아니라 화면 왼쪽의 악어뼈와 비교해보면 뼈의 단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화석이 속속 발견됐다. 남은 문제는 새의 종류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일단 몸집이 크고 날 수 없는 새라는 점은 분명했다. 두개골에는 날카롭고 끝이 휜 부리가 달려 있었다. 녀석들이 거대한 육식조류였다는 의미였다. 얼마 후 거대한 부리가 달린 두개골이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자 화석 주인이 포유류란 주장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녀석들은 육식조류였고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었다. 끝이 휜 부리와 갈고리 같은 발톱은 모든 맹금류의 특징이다. 현대의 맹금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화석의 주인은 키가 2m, 몸무게가 200kg에 달했다. 무시무시한 괴물새였던 것이다. 아메이노의 첫 발견에서 약 100년이 지난 뒤 그간 발견된 화석들을 근거로 과학자들은 17종의 공포새를 확인해냈다. 녀석들의 몸집과 생존 시기는 다양했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시기는 6천만 년에 가까웠다. 2005년은 공포새 연구의 새로운 전기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의 공포새 화석이 확인된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이던 기에르모 아기레사발라는 친구와 함께 화석 채취를 나왔다. 역사적인 발견을 하게 된다.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고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기에르모는 어릴 때부터 화석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화석을 발견한 건 1999년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3월이었다고 한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단인 파타고니아 지방, 그 중에서도 코마요 마을 부근이었다. 공포새의 서식지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브라질에 이르렀다. 전에도 화석을 찾은 경험이 있었던 소년들은 화석의 특징과 화석이 잘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의 화석은 대부분이 흙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조각을 찾아낸 두 소년은 산카를로스 데 바릴로치의 고생물학 박물관에 연락을 했고 박물관은 화석 발굴하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소년들은 화석을 조심스럽게 싼 다음 65km 떨어진 산카를로스 데 바릴로체로 가져갔다. 두 소년은 그곳의 고생물학 박물관에 화석을 기증했고 화석은 5년간 박물관에서 잠을 잤다. 그 화석의 존재를 알게 된 루이스 치아페 박사는 여러 나라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이끌고 이 공포새의 종을 알아내려고 했다. 두 소년이 발견한 새는 기존의 어떤 종에도 속하지 않았다. 치아페는 길이가 60-70cm에 달하는 두개골을 보는 순간 흥분에 휩싸였다고 말한다. 놀라운 발견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1500만 년 전으로 연대가 추정된 이 새에는 켈렌켄 기에르모이란 이름이 붙었다. 켈렌켄은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이 믿던 정령에서, 기에르모이는 기에르모에서 따온 이름이다. 켈렌켄 공포새는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기존에 파악된 다른 새들과 머리 형태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길이가 70cm나 된 켈렌켄 공포새의 두개골은 말보다도 컸다.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새보다 큰 머리를 가진 녀석이 나타난 것이다. 치아페 박사는 이전에 발견된 다른 공포새들과 켈렌켄 공포새의 두개골, 다리뼈, 발톱 화석을 비교했다. 켈렌켄 공포새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빨랐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더 작은 두개골을 가진 공포새들을 비교 분석하며 치아페 박사는 켈렌켄 공포새의 모습을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산카를로스 데 바릴로체 고생물 박물관에선 고생물학자 사라 베르테이가 화석을 연구한다. 켈렌켄 공포새 화석과 다른 종의 공포새들을 비교해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은 켈렌켄 공포새의 나머지 부분들을 추론해내는 연구다. 물론 가장 놀라운 건 두개골이었지만 켈렌켄 공포새의 다리뼈 역시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켈렌켄 공포새의 다리뼈 화석이다. 사람으로 치면
발목과 발가락을 연결해주는 뼈다. 놀라운 건 새의 덩치에 비해 뼈의 두께가 놀랍도록 얇다는 점이다. 다른 공포새 중에도 체격이 좋은 종들은 많다. 속도가 느려 매복 사냥을 했을 걸로 추측되는 녀석들이다. 하지만 켈렌켄 공포새의 사냥 방식은 달랐다.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공포새들의 경우에는 이 뼈가 짤막하고 두껍습니다. 반면 속도가 빨랐던 새들은 이 뼈가 길고 얄팍한 편이죠. 그래서 켈렌켄 공포새가 아주 빨리 달렸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켈렌켄 공포새는 공포새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재빠른 새였다. 몸무게는 180kg, 키는 2m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 가늘고 근육이 잘 발달한 다리는 뛰어난 달리기 실력의 증거다. 부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는 3m 정도였다. 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녀석의 너비는 45cm 안팎에 불과했다. 망을 보던 먹잇감들의 눈에도 덜 띄었을 것이다. 사라 베르테이는 켈렌켄 공포새의 몸집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부리의 힘이라는 걸 밝혀냈다. 켈렌켄 공포새의 두개골엔 거대한 근육의 흔적이 남아있다.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던 이 근육은 녀석의 턱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물한테서 이 근육은 턱의 힘을 조절한다. 인간과 공포새 사이에 몇 안 되는 공통점 중 하나다. 손을 관자놀이에 대고 입을 벌려보세요. 입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근육이 순간적으로 이완, 수축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근육이 차지했던 자리는 두개골 윗부분에 커다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켈렌켄 공포새가 부리로 물 때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이 남긴 또 다른 자국은 강한 목 근육을 보여준다. 커다란 머리와 가공할 턱힘, 목힘을 이용해 켈렌켄 공포새는 사냥을 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도 멋진 사냥 도구였다. 공포새는 농부가 곡괭이로 땅을 팔 때처럼 부리를 사용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 끝을 먹잇감에 박아 넣었죠. 부리는 살을 뚫고 들어갔어요. 어떤 경우엔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죠. 공포새의 머리는 가공할 무기였다. 커다란 키와 거대한 머리를 이용해 내리찍는 부리 덕분에 공포새는 남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켈렌켄 공포새의 화석은 많은 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다양한 연구로 이어진다. 켈렌켄 공포새의 두개골은 녀석들이 머리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냥을 했다는 걸 보여준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두개골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Alright, this will be exciting. 미국에서는 두 과학자가 대표적인 의료용 장비 캣 스캐너를 이용해 공포새의 두개골 내부를 촬영하기로 했다. Let's get this thing set up. 로렌스 위트먼은 오하이오 대학의 해부학 교수다. 위트먼은 조지아 주립대 생물학 교수이자 공포새 전문가인 밥 챈들러 박사를 초청했다. What are you doing now? We're going to get it lined up here so that we can get it sort of centered and square within the X-ray beam. So we'll run the laser right down the top there. We're good. 캣 스캐너를 이용하면 두개골의 내부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촬영은 1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하지만 스캐너가 찍은 사진들은 공포새가 어떻게 사냥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큰 실마리가 돼줄 것이다.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녀석의 두개골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과 눈 구멍 앞에 이 기둥 부분이 아주 길고 튼튼하다는 점입니다. 뺨을 따라 선이 나 있는 것도 이쪽에 보이는데 역시 선이 길고 굵습니다. 이렇게 굵은 선은 켈렌켄의 두개골이 강한 힘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당시에 살았던 유순한 포유류 호말로도테리움은 켈렌켄 공포새 위력을 직접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호말로도테리움은 켈렌켄 공포새가 즐겨 먹던 먹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굽이 달린 동물인데 지금 살아있는 친척은 없습니다. 275kg의 거구를 이끌고 천천히 걸어다니던 호말로도 테리움은 캘렌킨 공포새보다 1.5배나 무거웠다. 때문에 사냥할 땐 전략이 필요했다. 이런 전략이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두개골의 아랫부분을 공격해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사냥감이 땅에 쓰러지면 공포새의 부리는 고기를 찢고 뜯어냈다. 현대의 맹금류한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행동이다. 공포새는 날카로운 부리와 강한 턱 힘을 이용해 살점을 뜯어먹었다. 하지만 커다란 머리의 첫 번째 용도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이었다. 생화학자인 스티븐 로우는 공포새의 두개골이 가진 힘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녀석은 이름처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새였어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로우 교수는 공포새의 두개골에서 알아낸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녀석의 턱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실험을 위해 저는 공포새 두개골 화석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이 힘을 쓰게 만들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는 공포새 머리가 다양한 동작을 하게 만들고 먹잇감을 공격하는 동작에 필요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했다.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실험에서 두개골에 힘을 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견뎌내는지를 보고 두개골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는 거죠. 로우는 두개골이 받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동작을 실행했다. 아래 위로 고개를 흔드는 동작, 머리를 뒤로 당기는 동작,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실행해 압력의 정도를 다양한 색깔로 표시했다. 파랑은 압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초록이나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고, 빨강, 분홍, 흰색은 압력이 높다는 뜻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공포새의 공격 능력은 물론 녀석들이 취약한 동작도 보여준다. 예측대로 공포새는 커다란 머리를 이용해 사냥감을 공격했다. 곡괭이처럼 사냥감을 내리찍은 것이다. 공포새는 먹잇감을 날카로운 불이 바로 밑에 두고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강한 목 근육을 이용해 먹잇감을 내리찍은 것이죠. 이런 동작을 반복해도 부리 자체는 그리 큰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살점을 물고 잡아당길 때도 두개골엔 파란 부분이 많다. 압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리로 살점을 뜯어내는 건 맹금류의 특징이다. 공포새는 날카로운 부리로 먹잇감의 살점을 능숙하게 뜯어냈어요. 부리를 박아놓고 잡아당겼죠. 끝이 구부러진 부리 덕분에 살점은 더 잘 찢어졌어요. 로우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은 공포새의 약점 역시 드러내준다. 먹잇감을 공격하고 살점을 뜯을 때 공포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동작을 살펴볼까요? 이제 공포새는 먹잇감의 살점을 물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자 두개골 안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울긋불긋해지죠.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로우는 컴퓨터를 이용해 공포새의 머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냈다. 반면 위트머와 챈들러는 두개골의 내부를 촬영해 공포새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But here, I mean, it makes this complete shield across the top. 캐스캔은 공포새 부리와 두개골 내부를 드러내주었다. 그 중에는 예상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캐스캔에서 드러난 것 중엔 아주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부분의 내부를 보시면 부리의 안쪽에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구멍을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부리 안에 빈 공간이 있었을까란 질문이죠. 제가 생각해낸 가설은 부리 안에 빈 공간이 울림통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부리로 딱딱 하는 소리를 내는 새들이 있는데 공포새도 부리로 소리를 내고 이 빈 공간으로 그 소리를 키웠을 겁니다.
선사시대 초원에서 공포새의 딱딱 소리는 친근한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 소리는 왜 낸 것일까? 암컷을 부르거나 위험을 알리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캐스켄은 이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공포새의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다. 이제 귀 부근을 자세히 살펴보죠. 청각기관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화석으로 남은 건 딱딱한 뼈밖에 없지만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와 두개골에 남은 흔적은 청각기관의 형태를 자세히 알려준다. 이건 달팽이관입니다. 내이에 있는 청각기관이죠. 공포새의 달팽이관은 길고 곧은 형태였어요. 엄청난 길이는 공포새가 소리를 잘 구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캐스켄이 드러낸 내이에는 공포새가 민첩하게 근육을 통제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도 있다. 공포새의 내이에는 가늘고 길고 정교한 관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공포새가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재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먹잇감을 쫓을 때 필요한 능력이죠. 이 부분에는 그런 능력을 가능케 한 신경 조직이 존재했어요. 작은 동물은 몸을 웅크리고 공포새가 지나가길 바라지만 공포새는 금세 녀석을 찾아내 통째로 삼켰을 것이다. 추격과 공격이 필요 없는 손쉬운 사냥이다. 이처럼 작은 동물을 통째로 삼키는 습성이 있었다면 현대의 맹금류처럼 소화되지 않은 뼈 등을 토해내기도 했을 것이다. 캐스켄이 보여준 내이는 공포새에 대해 다양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그럼 캐스켄이 공포새의 뇌에 대해 알려준 사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공포새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뇌가 컸고 시각기관이 발달해 있었다고 한다. 시각을 조절하는 중간뇌가 크고 상위 뇌중추가 확장돼 있어 눈이 받아들인 정보를 능률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먹잇감을 찾고 공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반면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냄새를 이용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뜻이다. 공포새는 시체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현대의 대형 포식자 중 일부는 시체를 먹는다. 곰이 대표적인 동물인데 이들은 후각을 이용해 고기를 찾아낸다. 하지만 공포새는 이런 동물이 아니었다. 공포새는 후각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캐스켄은 녀석들이 사냥꾼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공포새와 글립토돈의 만남을 상상해보자. 공포새의 머릿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글립토돈은 특이한 동물이었죠. 온몸이 딱딱한 등갑에 쌓인 포유류였는데 오래전에 멸종됐어요. 켈렌켄 공포새와 같은 시기에 남아메리카에 살았고 몸무게는 90kg 정도였고 윗부분 전체를 뼈처럼 딱딱한 갑옷이 보호해주는 동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잡아먹기가 아주 힘든 동물이었죠. 몸이 두께 2-3cm의 등갑에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새는 커다란 뇌를 이용해 고민을 했을 것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고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포새는 뇌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에는 대뇌 피질이 있었는데 공포새의 경우엔 이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이 동물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대뇌 피질에 작은 주름도 나 있었는데 이건 공포새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갑옷으로 덮인 글립토돈은 분명 문제거리였다. 상상을 해봅시다. 글립토돈을 발견한 공포새는 주위를 빙빙 돌며 궁리를 했을 겁니다. 어쩌면 실눈을 뜨고 글립토돈을 뜯어봤겠죠. 한동안 글립토돈을 살펴본 녀석은 아마 방법을 알아냈을 겁니다. 글립토돈의 껍데기 아래로 발을 집어넣어서 휙 들어올리면 몸이 뒤집혀 부드러운 배가 드러난다는 걸요. 켈렌켄 공포새를 비롯한 공포새들에게 남아메리카는 풍요의 땅이었다. 몸무게가 200kg 정도였던 켈렌켄 공포새는
하루 10에서 15kg의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먹잇감을 두고 다툴 경쟁 동물이 거의 없는 남아메리카는 공포새의 낙원이었다. 공포새의 먹잇감은 다양했을 겁니다. 게다가 경쟁 동물이 거의 없었어요. 공포새는 덩치에 상관하지 않고 많은 동물을 잡아먹었지요. 하지만 낙원은 영원하지 않았다. 지구는 계속 변하고 있었고 바다로 고립된 낙원 남아메리카는 연이어 터진 화산 폭발로 사라지고 만다. (1961년까지) 공포새의 서식지는 남아메리카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다리뼈와 발가락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이타니스 공포새가 처음 발견됐을 때 학계는 믿지 않았죠. 다른 동물의 화석일 거라고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산타페이 강에서 이뤄진 수중화석 발굴 장면이다. 이곳에서 학자들이 찾아낸 동물 화석은 이후 타이타니스 왈렐이란 이름을 얻는다. 타이타니스 공포새는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유일한 공포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흥분했지요. 알려지지 않은 동물의 화석이 이곳 플로리다에서 발견됐으니까요. 공포새는 고립된 대륙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타이타니스 공포새는 고향에서 1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가 길을 만들어준 덕분이다. 오리건주 중부, 지질학자 그레거 리톨릭이 고생물학자 조디 더클러에게 화산이 지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리톨릭 교수는 오리건주의 화산 퇴적물이 불의 고리, 즉 환태평양 화산대 활동으로 생겨났다고 말한다. 뉴질랜드에서 칠레까지 이어진 이 화산대엔 400개가 넘는 화산이 속해 있다. 파나마도 이 화산대에 속한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이어주는 지엽이 위치한 곳이다. 두 대륙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진행된 화산 활동 덕분에 연결됐습니다. 공포새는 그곳을 통해 이동을 했어요. 두 아메리카를 이어준 육교는 해저화산에서 분출된 용암과 지각판의 상승으로 생성됐다. 바다 밑에서 솟구친 용암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냈다. 새로 생겨난 중앙아메리카는 곧 밀림이 우거진 땅이 됐다. 공포새가 이주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 북서부의 화산 퇴적물이 이 얘기에 등장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는 1m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화산재는 33.5m였죠. 용암은 600도의 고온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화산은 광활한 지역을 황폐하게 했고 큰 황무지를 만들어냈죠. 화산 분출물은 3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와 쌓였다. 분출로 인해 생겨난 두꺼운 화산암층은 3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나타난다. The unfortunate creatures that are in the way of this flow, they're Oh, gone. they're toast. Everything. There are trees, animals, all sorts of things. They're just burnt to a crisp. There's no sign of it. 600 degrees centigrade. That's more than a crematorium. How fast are we talking about the motion? Anything you could outrun? Well, no, they couldn't outrun this. This is death on wheels. 300에서 500만 년 전 파나마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은 풍광을 완전히 바꿔놨다. 빽빽한 밀림은 파괴됐고 덕분에 공포새는 북아메리카로 이동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So for the 이후 short 식물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황무지를 밀림으로 바꿔놓을 때까지 이곳엔 들판이 생겼죠. 공포새는 이런 들판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공포새가 이런 화산 폭발을 겪고도 멸종을 피할 수 있었다면 400km 떨어진 새 대륙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타이타니스 공포새의 뼈는 공포새가 파나마 지역을 통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화산 분출물이
남과 북아메리카를 잇는 육교를 만들어낸 덕분에 공포새의 이동은 가능해졌다. 공포새는 새로 생긴 통로를 이용해 북아메리카 초원으로 간다. 공포새도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즉, 가능하면 넓은 영역을 자신들의 서식지로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1961년 이후에도 북아메리카에선 공포새의 화석이 발견됐지만 그 숫자는 극히 적다.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타이타니스 왈레리의 화석은 모두 42개입니다. 그중 41개는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죠. 두개골 화석이나 커다란 화석이 없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공포새를 재구성해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학자들은 작은 뼈 조각들을 연구하고 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의 퀴트마이어는 타이타니스 공포새와 다른 16종의 공포새들을 비교 분석했다. 살아있는 조류 중에서 공포새와 가장 가깝다는 남아메리카의 느시 사촌도 참고했다. 이 연구에서 알아낸 비율을 토대로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은 타이타니스의 거대한 골격 모형을 금속으로 제작했다. 타이타니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많은 학자들은 타이타니스가 공포새 중에서도 제일 큰 켈렌킨 공포새와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말한다. 키는 타이타니스가 20% 정도 작았다. 덕분에 더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했을 것이다. 북아메리카로 오게 된 공포새는 파나마를 경유하여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를 서로 오고 간 수많은 동물들의 거대한 이동인 아메리카 대이동의 일부분이다. 북아메리카로 온 공포새는 새로운 사냥감과 마주치게 되어 보다 더 빨리 달릴 필요가 있었다. 빠른 말을 뒤쫓는 건 타이타니스 공포새에게도 도전이 됐다. 현재 지구상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새는 타조다. 덩치와 형태가 공포새와 비슷한 타조는 공포새의 달리기를 짐작해 해준다. 다리의 비율면에서 볼 때 공포새 중 일부는 타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새의 움직임을 연구하려면 타조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잡는 게 좋죠. 타조는 쉽게 시속 5-60km의 속도를 내지만 타조의 몸에 실험용 장비를 부착하는 건 쉽지가 않다. 캘리포니아 조립대 생물학자 케빈 미들턴은 체조 선수인 헨리 할로웨이를 샌버나디도 캠퍼스로 초대해 타조나 공포새 같은 동물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다. 헨리 할로웨이는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 타조의 달리기를 재현해 보여줄 것이다. It's a jumping stilt. This is a aluminum frame with a carbon fiber leaf spring that's gonna give you back what you put into it. 타조는 길고 탄성이 좋은 다리 근육 덕분에 긴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선 탄소 섬유 스프링이 이걸 가능케 해준다. 실험에선 인간 다리의 구조가 새와 다른 점도 고려했다. 이 부분은 대퇴골, 무릎, 정강이, 발입니다. 새는 발이 훨씬 더 길쭉합니다. 헨리는 지금 발끝으로 서 있는데 새는 이렇게 달려요. 발끝으로 달리죠. 긴 발은 새한테 유리합니다. 근육의 힘을 전달해 긴 점프를 가능케 하니까요. 빨리 달리는 새들은 무릎이 뒤쪽에 붙어 있는데 이 무릎은 사실 발목이다. 새의 발이 얼마나 긴지, 이를 통해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Let's do it. 헨리 할로웨이는 스프링이 달린 중말을 새의 발처럼 이용한다. 덕분에 그는 공포새처럼 긴 점프를 할 수 있게 됐다. Go! 할로웨이는 2m까지 점프를 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37km였다. 할로웨이보다 다리가 더 길고 근육이 더 강했던 공포새는 현대의 타조처럼 3m에서 12m의 점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시말을 추격할 때는 뒤가 아니라 옆에서 달려야 했다. 잘못하면 뒷다리에 차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공포새는 말과 나란히 달리며 공격을 시작했다. 뿌리 끝으로 목 뒤를 쪼았을 겁니다. 여러 번 쪼면 말의 목에는 상처가 생기고 말은 피를 흘리다 쓰러졌겠죠. 그럼 가까이 다가가서
최후의 일격을 가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 오늘날의 미국 남동부 초원에선 남아메리카에서 온 이상한 새가 원시마를 사냥해 먹고 있었다. 남아메리카에서 온 공포새는 최상위 포식자였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에 건너온 녀석들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쟁에 내몰린다. 타이타니스 왈레리가 북아메리카에 살던 무렵 그곳엔 에드워드 늑대라는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늑대보다는 작고 코요테보다는 큰 종류였죠. 무리를 지어다니는 늑대들은 공포새의 먹잇감을 훔치러 간다. 늑대들한테도 처음 보는 적이었다. 늑대들은 본능을 따라 넓게 퍼진다. 집중력 싸움이었을 겁니다. 먹잇감과 상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아야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죠. 늑대 한 마리하고 싸우는데 너무 체력을 많이 써버리면 다른 늑대들의 접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먹이를 뺏길 수밖에 없죠. 현대의 늑대들은 상대의 기운을 빼 먹이를 차지한다. 선사시대의 사촌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타이타니스 공포새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승패는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공포새도 더 이상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 먹잇감을 내줬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냥을 했겠죠. 타이타니스 공포새에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늑대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들어오면 집중력이 흩어진다.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늑대 하나가 달려들며 승부는 기운다. 하나의 희생 덕분에 늑대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공포새는 새로운 걸 배우고 물러난다. 이제 사냥 전략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게 됐다. 늑대 무리하고 처음으로 마주친 공포새를 상상해 봅시다. 공포새는 계속 저항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늑대 무리를 피하기 시작했겠죠. 늑대들이 몰려오면 먹이를 포기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요. 맹수들은 공포새의 알한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공포새의 알은 타조알과 비슷했을 것이다. 타조알은 종종 맹수들의 먹이가 된다. 현대의 맹수들은 타조를 위협해 둥지에서 쫓아내고 알을 먹는다. 반면 선사시대 맹수들은 공포새가 둥지를 비울 때를 노려했을 것이다. 공포새 알과 비슷할 걸로 추정되는 타조알. 타조알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작진은 알 위에 나무 판자를 놓고 10kg짜리 추를 하나씩 올려봤다. 판자는 모든 무게를 알과의 접촉 지점에 전달하지만 이렇게 강한 압력 아래에서도 타조알은 멀쩡하다. 알은 80kg을 지탱한 뒤 깨졌다. 하지만 알에는 의외의 약점이 있다. 60cm에서 떨어뜨리면 알은 깨진다. 알끼리 충돌을 시켜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인내심만 있었다면 에드워드 늑대도 이리저리 알을 굴려보다 깨는 법을 알아내고 별미를 맛봤을 것이다. 타이타니스 공포새가 북아메리카에서 만난 맹수는 또 있었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스밀로돈 그라실리스, 스밀로돈 혹은 검치호랑이로 널리 알려진 스밀로돈 페이탈리스의 조상인 맹수다. 타조와 마주친 치타처럼 공포새와 마주친 스밀로돈 그라실리스도 싸움을 피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끼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새끼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어미 공포새가 있다고 해보죠. 새끼 하나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걸 보자 스밀로돈 그라실리스가 달려들어 저녁거리를 잡아챕니다. 새끼의 비명을 들은 어미 공포새가 곧바로 달려온다. 스밀로돈 그라실리스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보기로 작정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상대 가슴팍을 공격했겠죠. 공포새한테는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다. 날카로운 부리와 커다란 머리로 연달아 쪼아대자 스밀로돈은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갔던 새끼 공포새는 이미 목이 부러진 뒤다. 공포새의 지배는 무려 6천만 년 가까이 계속됐다. 남아메리카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포새는 파나마 육교를 통해 북아메리카로 건너왔다. 하지만 이 가공할 새는 멸종됐고 그 원인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어떤 동물 종이든지 멸종의 원인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멸종의 원인 중 하나는 아메리카 대이동이었던 것 같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동식물이 서로의 영역으로 이동하자 공포새는 살기가 힘들어졌다. 남아메리카에 살던 공포새는 경쟁자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였지만 아메리카 대이동으로 북아메리카의 객과 고양잇과 맹수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졌죠. 200만 년 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던 공포새는 먹잇감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을 것이다. 스밀로돈과 같은 땅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먹잇감을 두고 다른 맹수들과 벌인 경쟁은 공포새 멸종의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먹이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저는 공포새가 포유류 맹수들과의 먹이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멸종의 진짜 이유는 기후 변화였을 거예요. 200만 년 전 지구는 다시 빙하기로 들어선다. 북반구의 빙하는 크게 확장됐고 바닷물은 얼음으로 변했다. 해수면은 낮아지고 육지의 물도 줄어들었다. 타이타니스 공포새가 살았던 미국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였다. 땅은 메말라갔다. 건조한 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풀이 줄자 초식동물, 육식동물도 영향을 받았죠. 즉 타이타니스 공포새 먹이가 돼준 동물의 숫자와 종류가 예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후 변화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고 타이타니스 공포새도 결국 멸종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남아메리카의 사정도 좋지 않았다. 안데스 산맥은 수백만 년째 융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고 산맥 동쪽에선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게 됐다. 공포새의 서식지는 더 좁아졌다. 기후변화나 알약탈과 먹잇감 경쟁, 셋 모두 공포새 멸종 사건의 용의자들이다. 무적의 포식자였던 공포새는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멸종 원인이 하나인지 복합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학자들은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공포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연구가 계속되면 공포새 멸종 원인도 규명되겠죠.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공포새 화석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공포새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한 시기는 수백만 년 전까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맨 마지막으로 멸종한 종인 타이타니스 공포새가 10,000년 전에도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간과의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Titanus, we have not seen a single fragment. It's probably just not the right environment for Titanus. It's the right time, the right age, but it may not be the right environment. 리처드 헐버트와 브루스 맥패드는 석회화 뭉덩이 발굴을 지휘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이동 시기에 화석들이 들어있는 지층이다. 타이타니스 공포새 멸종 시기는 큰 관심거리였다. 인간의 지나친 사냥으로 인해 공포새가 멸종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타이타니스 공포새가 10,000년 전까지도 살아있었다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이 마지막 공포새가 멸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000년 전엔 인간이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게 확실하니까요. 문제는 화석의 연대 측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육지에서 나온 화석의 경우엔 그것이 놓여있던 지층의 나이와 화석의 나이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은 물 밑에서 발견됐다. 강물이 화석들을 마구 옮겨놓은 뒤였다. 그 화석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화석들은 모두 제각각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퇴적암 지층이 아니라 강 한가운데서 발견됐죠. 다이버들한테 발견됐을 당시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들 곁에는
만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의 뼈가 있었다. 타이타니스 공포새는 언제 멸종한 것일까? 맥패든 교수는 화석에 든 광물질을 분석해 이 수수께끼를 풀기로 했다. 그는 타이타니스 공포새 뼈와 다른 화석들을 비교했다. 최근에 살았던 동물과 200만 년 전 동물의 화석이었다. 뼈가 화석이 될 때 뼈는 지표면의 물에서 광물질을 흡수하는데 이 광물질의 구성 비율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화석은 광물질의 구성도 다르죠. 맥패드는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을 조금 떼어내 곱게 간 다음 질량 분석기에 넣고 광물질의 구성을 조사했다. 광물질의 구성 비율을 통해 그는 공포새 화석들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화석의 생성 연대는 인간이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시기보다 훨씬 빨랐다. 그래프엔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화석이죠. 15,000년 정도 된 겁니다. 이외에는 또 다른 선이 있는데 선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200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은 위쪽의 선하고 거의 일치했어요. 즉,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의 나이가 200만 년 정도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의 연대 분석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다.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타이타니스 공포새 화석의 나이가 200만 년이 아니라 무려 500만 년이라는 사실이다. 공포새는 최소한 300만 년 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에 산 것이다. 하나의 종이 생존했던 기간으로는 아주 긴 세월이다. 공포새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타이타니스 공포새는 새로운 대륙 북아메리카에 완벽하게 적응했던 것 같다. 낯선 환경, 포유류 맹수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공포새의 생명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공포새는 북아메리카를 제2의 고향으로 만든 것이다.